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요즘 국민의힘은 내년 3월로 예고된 전당대회에 한동훈 장관을 차출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전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장관은 아직 정치할 때가 아니다. 다른 데 쓰일 때가 있다고 일축했다는 겁니다.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아침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북한은 적이다라고 표현을 국방백서에 6년 만에 적시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2년마다 한 번씩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적이라는 표현이 담기는 것은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6년 만에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부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다소 두루뭉술한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이걸 윤석열 정부는 6년 만에 북한은 적이다라고 간단하고 아주 명료하게 다시 한번 부활을 시킨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일당국자 얘기를 들어보면 적이란 표현을 쓰더라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화는 하되 북한에게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어떠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실내 마스크 내년 1월 말쯤에는 벗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펼쳐보겠습니다. 한 총리도 얘기를 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내년 1월 말쯤에는 벗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대전과 충남 지사들이, 시장과 지사들이 1월 1일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좀 유보를 하더라도 한 총리도 내년 1월 말쯤, 늦어도 겨울이 지나고 나면 3월 달이 되면 아마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벗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고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고위험 장소에서는 착용을 하되 다른 곳에서는 좀 벗을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얘기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마스크를 벗고 싶은데 드디어 그런 시기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김의겸 더 탐사에 10억 원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 장관이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 탐사에 10억 원을 손배소 제소했습니다. 경찰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상 고소도 하고요. 그리고 민사상으로 10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도 입장이 나왔는데 뭘 걸겠냐고 하더니 결국 10억 원을 걸겠다라고 걸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면서 입을 틀어막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런 뜻이 담겨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탐사 측도 입장을 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지 말고 국무위원으로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성실히 답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신문 봅니다. 네 번째 신문 조선일보입니다. 일하는 XXX들아 길바닥에서 객사하라. 누가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민노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듯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 없는 XXX들아 오늘 길바닥에서 객사할 것이다. 정말 섬뜩한 그런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돈 없는 행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원인용 국토부 장관은 이러한 조폭적 행태를 뿌리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와중에 화물연대 조합원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파업 현장에서 도박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판돈이 1,000만 원대 도박을 하고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했더니 현장에서는 111만 원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연 이게 적당한 건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신문 살펴봤습니다. 4개 신문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패널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차출론에 휩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유튜브 더 탐사를 향해서 민형사상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는데 이 소식은 저희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 그 전에
어제 1심 선고가 있었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절반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시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할 비율을 말씀하셨는지 그런 부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 분할 입장에 대해 변화는 없나요? 뭐 비율 변화라든지.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에. 일심 재판부의 판단은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왠지 신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일보 함께 보시죠.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65억 원,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나 노소영 관장은 만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로 1억 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6일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왜 만족하지 못하냐? 애초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650만 주, 시가 1조 3,700억 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1조 3,700억 원 요구했는데 665억 원 받고 가라. 그러니까 당연히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항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판결 후에 별도 입장 내진 않았습니다만 신문에서 보시듯이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항소할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항소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제 항소할 가능성이 클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요구한 그 SK 주식은 이제 가처분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요구한 그 비율, 그걸 현금으로 한 사람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하면 네. 한 1조 3,700억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조 3,70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결국 665억밖에 인정이 안 되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기여도가 인정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아마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전체 자신들이 주장한 내용이 다 받아들여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처음에는 노소영 관장이 이혼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혼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반소를 제기하면서 특히 SK 주식회사 SK가 이제 지주회사인데 SK 그룹에 거기에 대해서 1조 3,700억 정도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상장법인에 있어서는 이 SK 회사가 그냥 최태원 회장이 그냥 이걸 일궈낸 재산이 아니고 이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합병을 한다랄지 여러 가지에서 가치가 상승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34년 동안 살면서 노소영 관장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사실 일반적으로 큰 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여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투기 재산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유 재산. 가사노동이랄지 내조를 해서 이 SK 주식회사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서 이건 제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SK 계열사 지분이랄지 부동산이랄지 퇴직금이랄지 이런 것들을 환산해서 기여도를 인정해서 66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소영 관장이 아마 본인 명으로 한 190억 정도 재산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해서 받은 금액이 거의 이제 800억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 생각에는 이제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이 큰데 제가 볼 때는 항소를 해도 네. 금액은 좀 늘어날 수 있지만 네. SK 지분에 대한 부분은 뭐 인정될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태원 회장이 이혼 의사를 밝힌 것은 2015년입니다. 그때 최 회장은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 이후 5년 동안 긴 법정 다툼이 이어져 왔고 어제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사이 최 회장은 자신이 왜 이혼하고 싶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저는 일만 봤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니까 제 가슴 속에는 완전히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 사람은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은 나고 이렇게 봤을까?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그때 또 배우기 시작했죠. 바쁘게 일만 하고 살다가 갑자기 찾아온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렇죠. 아니 2015년에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서 이제 본인이 직접 심경을 밝힌 건데 저거는 이제 최태원 회장 본인의 생각이고 네. 객관적으로는 사실 이제 노소영 관장하고 그 동안에 여러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이런 설 저런 설이 있는데 사실 뭐 재벌가의 이런 거는 여간해서 잘 확인은 안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글쎄 뭐 본인은 여하튼 뭐 본인의 그동안 이제 결혼 생활 동안에 오랜 결혼 생활 동안에 여러 가지 뭐 쌓인 점 근데 그거를 지금 새로운 사람이 보충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저는 뭐 개인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하고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하고 100% 맞지는 않을 거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야말로 진짜 사적인 일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2심, 3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막 소송을 시작한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 장관이 그동안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여러 차례 예고를 했었는데 직접 실행에 나섰습니다.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 관계자 6명 그리고 최초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한 장관 목소리 듣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 해도 되는 뭐 면허증이나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지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들에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저지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뿌리고 다닌 김의겸 의원이 대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언론계에서 도망다니고 있죠.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 했었잖아요. 그 당시 청와대에서는 이래도 되는 분이었는지 어렵게 묻고 싶네요. 김의겸 의원은 사과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사과할 필요도 없다. 법적 책임을 이번에는 반드시 묻겠다. 그리고 실제로 물었습니다. 신문 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푼 한동훈, 김의겸 더 탐사의 10억 소송 이런 제목이 달렸습니다. 일단 한 장관 측은 30조 이상의 분량으로 알려진 고소장을 썼는데 거기에는 공모한 정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면책 특권이 적용되더라도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된 공모 행위는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의겸 의원도 입장을 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 한번 한 장관 당신 되돌아보길 바란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어서 10억 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앞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10억 원이라고 김의겸 의원은 얘기했습니다. 자, 10억 원을 얘기했거든요. 사실 10억 원 받겠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뭐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김의겸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번 이제 명예훼손죄에서 손해배상은요 유죄로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를 다쳐서 일을 못하면 근거가 있잖아요. 월급을 네. 얼마 정도 받았고 거기서 산출하는데 유죄로 자체는 이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또 명예훼손의 범위 이런 거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청구할 때는 사실은 이제 금액의 제한은 없죠. 그렇지만 재판부가 이제 얼마를 인정할지 이제 그것은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건데 일단은 형사와 민사로 같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를 보입니다. 형사 자체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일단 비방할 목적이 좀 있어야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허위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예요. 그래서 이제 형사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죄책을 물을 수 있는데 형량도 세요. 7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런데 민사는 형사에 비해서 입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거든요.
그럼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게 충분히 어떠한 조사와 아니면 주의를 기울였으면 네. 허위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과실로 인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형사에 비해서 민사 책임은 훨씬 더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1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것은 10억을 꼭 받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뭐 1억 이상은 인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좀 정말 적극적인 사과를 했다고 한다면 네. 아마 저런 소송 제기 안 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제 손해배상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1억 이상은 지금 배상을 해줘야 할 그런 굉장히 다급한 처지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진행 중에서 첼리스트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허위에 좀 무게를 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김의겸 의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과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미흡했고 사과란 단어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유감이라는 단어만 들어가 있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특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과 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간의 국감장에서 나온 질의를 가지고 지금 소송이 됐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한동훈 장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면 네. 공인 중에 공인입니다. 국무위원이. 물론 개인으로서 억울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공인으로서 굳이 이렇게까지 소송을 가면서 뭔가 끝을 보겠다라는 것들이 온당한지 이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네. 두 번째 내용면 측면에서 보면 김의겸 의원께서 국감장에서 본인은 말하자면 제보자의 이야기를 사실로 믿었던 겁니다. 그걸 믿고 물었던 겁니다. 의혹 제기를 한 거죠. 답을 해달라.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일부 좀 애매한 사과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더 탐사에서 하는 청담동 술자리 부분들은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참석 여부는 아직 확인 허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밝혀지지만 현재 좀 아직도 사실관계가 필요한 거는 이세창 전 사회초년의 총재가 본인이 첼리스트를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것들. 그다음에 지금 경찰에서 통화 기록만 가지고 위치 추적도 안 해놓고 나서 그 청담동 수차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들이 한동훈 장관이 이걸 재판으로 가면 결국에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죠. 그리고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요, 허위사실 이런 부분들은요. 이 사실 보면은 장영하 변호사로 기억할 겁니다. 예전에 박철민 조폭이 이재명 대표에게 지사에게 어떤 사업을 특혜를 받으면서 뇌물을 줬다 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무슨 사진 돈다발 사진을 올린 거를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공표를 했죠. 그래서 보도가 엄청 됐습니다. 그때 선거 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이유가 뭐냐? 그 박철민이라는 조폭의 말을 장영하 변호사는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김의겸 의원이 이 제보자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떠나서 정말로 진실로 믿었다면 정말 그 검찰에서는 똑같은 잣대로 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30쪽 이상의 분량의 고소장을 쓰면서 국정감사 도중 나온 질의 자체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공모를 더 탐사와 함께했다는 부분에 더 많은 중점을 두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주는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면책특권입니다. 하지만 그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허위 사실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제보라는 걸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보를 받고 나서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70% 이상은 검증을 합니다.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질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의혹 제기를 하고 그리고 상대가 반박을 하면 남은 30% 정도를 가지고 또다시 상대가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데 김의겸 의원은 이번에 본인 스스로 밝혔지 않습니까? 더 탐사와 본인이 협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 협업이란 자체가 행위의 문제인데 그 행위가 허위 사실을 기반한 협업이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면책특권이라는 그 칼날을 김의겸 스스로가 그렇게
특권을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휘두른다면은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데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알 겁니다. 가장 선거법에서 엄하게 다루는 법이 허위사실 유포죄 중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는 본인이 협업을 통해서 그런 게 나왔고 그렇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그늘 아래서 행위를 했다면은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온당히 지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이 과거 국감장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습니까 그럼?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당 내에서 그 대변인님 그 전에 술자리 발언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제가 입장문 낸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따로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고민은 안 하시죠? 네. 한동훈 장관이 국회 찾아서 사과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입장문 밝힌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측에서 법적 소송을 하게 되신다면 어떻게 좀 대응하시나요?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소송 제기에 김의겸 의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겠습니다.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 한동훈 장관도 한번 본인을 되돌아보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10억 원이 없으면 앞으로 물어보지도 못하냐 이렇게 묻고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 김의겸 의원, 한동훈 장관의 소송 제기가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전히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마음 이런 게 안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김의겸 의원의 질의가 굉장히 좀 부족한 근거를 가지고 했던 부정확한 질의였다는 점에서 결코 책임이 무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계속 여러 번 이제 누차 거취에 대해서 좀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본인이 스스로 좀 깔끔하게 사과를 하시고 대변인직 적어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대변인직에서는 좀 물러나시는 게 맞지 않았나 싶고요. 만약에 그 정도 차원의 당 차원에서의 조치와 그 대변인에서의 사퇴가 있었더라면 사실 한동훈 장관이 소송까지 가는 일이 있었을까? 혹은 만약에 그렇게 거취를 결정을 하고 사과를 했는데도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소송을 했다면 그거야말로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좀 역풍을 맞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김의겸 의원의 질의도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지만 한동훈 장관이 이 사안 자체를 사법적으로 끌고 가서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좀 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허위 사실이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고 현재 살아있는 권력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본인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혹 제기나 문제 제기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충분히 반박하고 본인의 입장문을 내고 그 사퇴나 거취에 대해서 이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것을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질의나 의혹 제기가 상당히 경색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차원에서 김의겸 의원의 대응도 깔끔하지 못했지만 한동훈 장관의 대응 역시 좀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장관은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김의겸 의원의 반성이 없는 태도와 지속적인 의혹 제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과거 영상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나욱진이라고 하는 부장검사가 있어요. 하루 전에 발령을 내서 미국에 데리고 가서 그리피스를 수사했던 수사관들을 만나고 와요. 이걸 수사하기 위해서 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한 5, 60페이지짜리 자료인데 한동훈 장관님이 이걸 보았으면 대단히 입맛이 당겼겠다. 우리가 당겼겠다. 저 자료 어렵게 구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저 자료 제가 알기로는 그 인터넷 매체에 그냥 나온 자료입니다. 구글링 하면 나오는 자료예요.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매번 그렇게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질문을 다 해보시죠. 자, 그동안 여러 건들이 있었군요. 누적됐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더 탐사도 입장을 냈는데 더 탐사의 입장은 잠깐 소개를 해드리죠. 이렇게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면 언론에서 합리적인 취재를 하고도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겠느냐. 돈을 통해서 결백함을 입증하지 말고 증거를 내라. 이렇게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가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일보 만평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리죠.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김의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무위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김의겸 의원을 고소하는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을 아마 나무에 비교를 한 것 같고 거기서 툭 튀어나온 김의겸 의원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피노키오의 코처럼 코가 쭉 길어지고 있는데 이걸 하지 마라 해도 계속 하다 보니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에 칼을 빼들어서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 10억 원 손배소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칼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거를 아마 중앙일보는 꼬집고 싶었고 지적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자, 한 장관의 법적 조치로 과연 이 술자리 의혹이 종지부가 찍힐지도 궁금하긴 한데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자꾸 가짜 뉴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계속 법을 개정해가지고 어떻게 언론을 좀 압박하려는 맨 그런 생각밖에 하지 못해요, 정치인들이. 근데 법을 개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법적인 도구와 수단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더 탐사에서는 기소해라 계속 얘기했다가 10억 원 정도 손해배상이 들어오니까 만약에 더 저 소송에서 지게 되면 더 탐사의 전부가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더 탐사에서는 합리적인 취재라 얘기했는데 이제까지는 행태를 보면 합리적인 취재가 아니었거든요. 김의겸 의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김의겸 의원은 뭐 배 10억이 없으면 물어보지도 못하냐, 아니면 형사처벌을 뭐 물어서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사실 이런 손배를 제기한다고 이제 고소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적절하진 않아요. 이제 그렇지만 이게 한도를 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무차별적인 가짜뉴스 폭로가 아니고 이렇게 잘못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걸 인식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취재하는 데 있어서도 네. 그냥 던져놓는 식이 아니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무작정 던져놨다가 잘못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하니까 이제 좀 더 신중하고 네. 팩트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고 네. 그런 뭐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고소나 손배 제기가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게 사실은 뭐 10억이라는 부분을 더 탐사도 그렇고 김의겸 의원도 그렇고 자꾸 거론해가면서 뭐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지금 반박이라는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작년인가요? 민주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얘기한 적이 있었죠. 네. 저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지금 실천하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게 의혹이라고 하는 거 이거하고 가짜 뉴스는 다릅니다. 의혹은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을 때 우리가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가짜 뉴스는 이건 의혹 자체도 별로 그 반열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우리가 의혹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김의겸 의원이 첼리스트하고 통화를 시도조차 했느냐? 더 탐사는 첼리스트가 쓰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제대로 확인하려고 했느냐? 그 술집이 어딘지 확인을 했느냐? 뭐 이런 걸 볼 때 하나도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어요. 이건 저는 의혹 단계에 가지도 못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꾸 뭐 10억이 뭐 돈으로 입을 틀어막느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항변조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것이 전혀 못 되고 오히려 이런 거야말로 진짜 아까 이정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가짜 뉴스를 정치권이든 우리 사회 곳곳에서 털어내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뭐 바람직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가짜 뉴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가짜 뉴스는 아니고 여야 모든 어떤 사회 전반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더 무겁게 물어야 됩니다. 그게 징벌적 손해배상제죠. 그래서 저는 언론중재법 부분들도 국회에서 논의가 다시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현 정부 여당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고, 한동훈 장관 지금 보면은 지금 조금 감정적인 대응 부분들이 가장 아쉬운 겁니다. 이게 어떤 전체적으로 자기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가짜 뉴스, 어떤 피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뭔가 대응을 하면 그거는 본인이 할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하지만 본인하고 직결된 일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접 소를 제기한다? 그러면 이제 누가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아, 나 손해배상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다는 것은 분명히 김의겸 의원이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수사가 시작됐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뭐 재판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도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현재 폭로전에 가세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와는 달리 김만배 씨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 배경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서를 포착했고 그 단서를 가지고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일지 궁금해지는데 먼저 관련 목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선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은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입니다. 그분이라는 게 결국 이재명 지사가 아닐 수 있다.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돼. 남욱은 왜 진술을 바꿨을까요? 12년간 트라이를 해봤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대선 자금으로 줬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김만배 씨가 폭로전에 가세하지 않은 그 배경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재명과 한 배를 탔기 때문이다. 한 배를 탔다. 이재명과 지금 운명적으로 공동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는 남욱 변호사를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쯤이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미국에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통해서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의 지분의 상당수는 그분 것이다라는 얘기가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서 미국에 있는 남욱 변호사에게 JTBC가 화상 인터뷰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JTBC의 인터뷰에 응한 남욱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했죠. 그분은 유동규는 아니다. 더 윗선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가 된 뒤에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카카오로 전화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우리는 이재명 시장과 한 배를 탔는데 네가 그렇게 언론 인터뷰를 해버리면 어떡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욱 변호사가 JTBC와 10월 16일 귀국길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하죠. 자, 기자가 그분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다. 지지율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났다.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는 한 이재명 대표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12년 동안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로비를 시도해봤겠냐. 씨알도 안 먹힌다는 이야기가 이제서야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의 회유에 넘어갔고 그래서 당시에 진실이 아닌 김만배 씨가 의도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 인터뷰를 했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판단입니다. 자, 검찰은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김만배 씨가 남욱 씨를 회유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관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유동규 씨가 지난해 9월 29일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그 전날인 9월 28일에 지금 유동규 씨에게 김만배 씨의 연락처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했고 유동규는 남욱 등을 통해서 김만배 연락처를 확보한 후에 정진상에게 전달했다. 혹시 그때쯤 정진상 실장이 김만배 씨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전달했고 그 김만배 씨가 그 얘기를 듣고 남욱 변호사가 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의심들이 검찰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해 10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남욱 회유. 지난해 10월 12일 JTBC와 1차 인터뷰 때 김만배 씨가 평소 유동규 씨를 그분이라고 지칭한 기억은 없다.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인가 더 윗선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됐고 김만배 씨가 전화를 하죠. 우리는 이재명과 한 배를 탔다. 네가 그런 식으로 인터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0월 16일 JTBC와 2차 인터뷰 때 제가 알고 있는 한 이재명 대표는 관계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인터뷰가 다시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과정들을 봤을 때. 글쎄, 그러니까 이게 작년 10월이면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 민주당이 당시 집권당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직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꽤 높았던 거죠. 뭐 그 당시 지지율과 실제 올해 3월 9일 대선 결과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어차피 그 당시 입장으로 보면 네. 이재명 대표 아니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아는 건 아닌 것 같고 대장동 일당이 네.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대장동 사업을 했으니까 결국 같이 한 배를 탄 게는 맞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는 김만배 씨가 뭐 누구의 전화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로서는 둘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래?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 쪽하고 왜냐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자기들도 무사할 거라는 계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김만배 씨가 이제 남욱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을 거고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도 사실 그 전화 받고서 뭐 그건 깊이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거죠. 뭐 이재명 대표랑 이재명 그러니까 당시 경기도지사랑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집권당 후보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강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 변호사로서 그러니까 당연히 김만배 씨 저 회유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얘기하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 이것이 오히려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일단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칼날이 향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가 바로 남욱 변호사의 얘기였습니다.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근데 무슨 정치 자금이니 뭐 이런 잘못을 했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도 지금 이렇게 되면은 물론 뭐 남욱 변호사의 얘기가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의 주장도 약간 신뢰를 잃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진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의 일방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다 믿을 수도 없고 다 신뢰하고 뭔가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하기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근데 사실 그 씨알도 안 먹힌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김만배 씨가 남욱을 회유했기 때문에 그 씨알도 안 먹힌다라는 얘기가 나왔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거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 남욱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좀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도 사실 이재명 측에 대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 대한 뭐 비리의 문제라든지 그분들이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최근에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지시했거나 이재명 대표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유를 통해서 뭐 저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그분이라는 것을 언급했을 때에도 뭐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회유의 정황이 있다라고는 하나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향할 만한 이야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네. 이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 천화동인 1호가 누구 소유주냐가 따라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갈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욱 변호사가 그분이 마치 이재명 측이처럼 인터뷰를 했잖아요. 근데 김만배 씨가 미국에 있는 남욱 변호사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화동인 1호가 지금 김만배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외관적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야, 천화동인 1호는 내 건데 네. 왜 그분인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야 우리 이재명과 한 배 탔는데 그런 인터뷰를 하면 어떻게 하냐. 벌써 여기서 말이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회유를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남욱 씨가 와서 CR이 안 막힌다는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CR이 안 막힌다는 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몇 번을 거쳐서 CR을 먹히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내가 관여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김만배 씨는 처음에 석방이 되고 나서 상당히 폭로를 이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법정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재명 대표 측과 이제 한 배를 탄 건 맞은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왜 본인의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욱에게 10%는 뭐 네 걸로 하자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기 건데 이제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김만배 씨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그런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대표의 턱 밑까지 왔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스스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들도 들립니다. 취임 100일 회견도 하지 않은 이 대표가 어제 SNS를 통해서 비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페이지, 페이스북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원을 중심에 두고 이재명다운 길을 걷겠습니다. 민생을 지킵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동안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우여곡절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런 위기들이 찾아왔을 때마다 비장한 각오를 밝히고 뭐 이재명다운 길을 걸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때론 눈물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모습 좀 보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만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능력만큼 노력하고 가지려고 했습니다. 분당의 정자동의 부정부패 딱 대장동 같은 그런 나쁜 부패 행위하는 거 막다가 제가 감옥 갔습니다. 지금보다 몇 배, 수십 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옳은 말씀 하십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군요. 그리고 당원을 중심에 두고 이재명다운 길을 가겠다라고 SNS에 어제 밝혔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 이재명다운 길이라는 것은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사퇴론 이것과는 확실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든 이재명답게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나는 당대표의 권한을 끝까지 갖겠다. 뭐 이런 의지로 읽히거든요. 서유주 대변인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가는 게 맞죠. 지금 현재 뭐 검찰 윤석열 정부의 어떤 짜맞춰진 정치검찰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야당 대표로서 본인이 여기서 물러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보면 아까도 전반에 얘기했지만 남욱 그 씨의 진술,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가지고 지금 뭔가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김만배 씨가 이재명과 같은 배를 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만배는요. 그러면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을 왜 사줬어요? 그 모든 길을 탄 겁니다. 사업자들은. 제가 봐서는 그런 어떤 그 짜맞추기식 검찰에서의 흘리는 그런 부분들은 옳지 않고요. 이재명 지금 대표께서는 결국에는 본인이 너무 개천에서 영원한 케이스입니다. 어렵게 살아서 왔고 그동안 이재명을 받았던 거는 본인이 성남시장을 하면서부터 공직에 들어와서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게 너무나 명확했어요. 시장실에도 CCTV를 설치할 만큼 나를 다 들여다봐라. 업자 만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경기도에서 하면서부터 본인이 스스로 큰 꿈을 꿨기 때문에 돈은 철저했다.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너무나 힘들 겁니다. 측근들이 계속 어떤 검찰 수사에서 불려나가고요. 근데 저는 당내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니까 여러 가지의 균열음이 들리고 갈등이 초래되지만 결국에는 현 정부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이런 뭐 무지막지한 수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당의 민주당의 분열을 의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당대표는 굳건하게 어려움이 있어도 당원들을 믿고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의 길을 가겠다 하는 게 도대체 이재명의 길이 과연 뭔가, 과연 그게 민생인가 하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정치 검사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그런 프레임을 몰고 가고 그런 프레임을 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50억 클럽이라고 알려진 부분은 이미 재판에 넘어갔고 검찰이 구형까지 했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내부 고발에 의해서 새로이 사건이 전개된 겁니다. 그 일환이 바로 대선 경선 자금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나왔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정진상 최측근 중에 측근이라 하는 사람이 김만배의 연락처를 달라 했을 때부터 이미 진술의 지침이 나간 겁니다. 그 진술의 지침에 맞게 일괄적으로 남욱 변호사가 말을 번복했고 인터뷰를. 하지만 최근에 돌아와서 다시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검찰의 어떤 짜맞추기 수사, 정치검사가 아니라 내부 고발에 의한 새로운 사건이 전개돼서 대선 자금으로 간 거고 선거 자금으로 간 거고 그리고 내부의 뇌물 사건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별개의 사건이고요. 이재명 지사는 특유의 정치 스타일이 때로는 강골 기질을 보이면서 때로는 감성이 호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 이재명다운 길을 가겠다 한 것도 내부 결집을 다지기 위한 그런 거고 본인이 지난 8년간 성남시장실에 했던 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재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대장동과 백현동밖에 기억이 안 나고요. 경기지사 4년 동안 했는 일이 뭔지 그때 이재명의 길이라는 거는 본인의 선거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노력 그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재명의 길이라는 게 이번에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거기에 올인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민주당을 전체 사법 리스크를 하나의 덩어리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은 이재명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퇴론에 대한 어떤 얘기들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또 명쾌하게 해명을 좀 나섰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생략되고 일체 언급이 없으니까 국민들이나 당원들은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측근들이 구속에 대한 부분도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대표 취임한 다음부터는 말이 좀 극히 적어진 것 같아요. 도지사 선거 때 2심에서 당선 무효형 나왔다가 대법에서 겨우 살아 돌아왔죠. 뭐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저 최측근 2명이 잇따라 구속이 됐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의 진상에 대해 가지고 가장 잘 아는 분은 이 대표이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자, 그리고 분당 얘기를 꺼냈던 박영선 전 장관도 공천권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공천권 내려놓으면 당대표 왜 합니까? 결국 공천권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당대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자, 어쨌든 당내에서는 뭐 전 장관 출신 사선의 박영선 전 의원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내 계파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이재명 대표 지지층에서는 뭐 분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분당해버리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의 진술로 이제 시작된 내용인데요. 지지층 사이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비명계들과 우리 따로 가자 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유동규라는 분이 어느 정도 가까운지 저는 그냥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좀 촉구할 수 있습니까? 자꾸 측근 하시는데요. 산하기관의 직원 뭐 그거 가지고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11배의 이득을 7사람이 전부 독차지하고 있는데 계속 괜찮다고 생각하셨을까?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남시는 25억 원 투자해가지고요 5,500억 벌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일확천금이죠. 이 문제는 이재명 후보와 국민 간의 문제, 이재명 후보와 언론의 문제이지 저 이낙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면 중간에 구속 같은 후보 교체 상황이 오는 것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는데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소한 3사람의 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법정에서 드러난 남욱 변호사의 진술 때문에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과는 선을 긋자라고 이재명 지지층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화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욱 진술에 개딸들이 격앙을 보이고 있다. 격앙했다. 이낙연이 조국도 치고 이재명도 친 것이다. 남욱 진술로 퍼즐이 맞춰졌다. 모든 수사의 시작은 수박들 때문이다. 겉은 민주당처럼 보이지만 속은 국민의힘 혹은 배신자 뭐 이런 얘기들이죠. 수밖에 의원들 도려내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박선임 비서관님, 뭐 이 분위기가 주류의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뭐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걱정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사실 그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정영학 뭐 회계사 같은 경우에 뭐 자료를 뭐 이낙연 대표 측에 넘겨줬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께서 좀 분개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그 남욱 변호사의 진술만을 믿고 그리고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윤영찬 의원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을 믿고 그것을 근거로 이재명을 쳤다,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을 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는 사실 뭐 우리 당원도 아니고 우리 당 안의 주요한 인사도 아니고 그리고 저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사실에 맞다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당 안의 동지를 쳐내자? 저는 이거야말로 좀 다른 목적이 있는 부정한 방식의 탄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당 내에서 분당 얘기 이런 것들이 주류의 의견은 주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의견은 아니지만 분당이나 공천권이나 이런 이야기가 저는 지금 상황에서 나오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당을 위하고 당을 위한 자세를 가지고 고민을 한다면 분당이나 공천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보다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이 리스크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뭐 측근들과 관련한 수사에 있어서는 당 차원의 뭐 입장문이나 당 차원의 권력이 동원되는 일은 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선을 그어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인 논의이지 뭐 지금 상황에서 수박 개를 도려내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좀 당 안에서 보이기에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분당 가능성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 저희가 뭐 좀 지켜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뭐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김어준 씨 발언도 또 논란인데 천공과 관련해서 김종대 전 의원과 김어준 씨를 대통령실에서 고발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고발인데 무엇 때문인지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집무실 이전 취재 과정에서 그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사실은 그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천공이 나타났다. 1시간으로 반 정도 둘러본 것으로 일단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공관 관리관이 거기서 안내를 한 걸로 돼 있고요.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를 둘러보고 한남단 외교공간으로 바뀐 것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당시에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 선후 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죠. 자, 관련해서 신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종대 전 의원과 그리고 김어준 씨를 대통령실에서 고발했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가짜 뉴스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김종대, 김어준 고발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에서는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역술인이 관저 개입했다라고 유포를 했고 김어준은 그 인터뷰를 의도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대통령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아마 고소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하나 김성환 정책위 의장 민주당이 김종대 발언이 사실일 땐 뭐뭐 하다면 뭐뭐 할 때는 뭐 사실이라면 뭐 제2의 국정농단이다. 뭐뭐 하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뭔가 자꾸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최고위에서 그런 언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좀 불편한 기색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짜 뉴스를 방치하면 정부의 신뢰가 침식될 수 있다라고 대통령실은 판단하고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서훈 실장 관련 이야기로 해보겠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10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체 어떤 공방들이 오갔길래 이렇게 오래 걸렸나 궁금했는데 그 내용의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신문 만나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구속심사에서 감성 전략을 서로 펼치면서 시간이 꽤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서로 구속받지 않기 위해서 또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사실 여부,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게 더 오래 걸렸겠지만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가 되면서 시간이 더 걸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0살 배기 피격 공무원의 딸 편지를 검찰은 띄웠고요. 그리고 서훈 전 실장 측에서는 고령에 부정맥이 있다, 건강이 안 좋다라는 이유로 제발 구속만큼은 면하게 해달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전해지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공개된 그 딸의 편지는 지난 7월 달에 그 치러진 위령제에서도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바닷속에 잠들어 계신 그리운 아빠에게 사람들은 자기들 판단대로 말하고 판단하여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요. 아빠가 47년 동안 걸어온 삶은 그 누구도 마음대로 평가할 수 없는데 말이죠. 아빠, 저 아빠 딸이에요. 같이 공원도 가고 같이 잤을 때 정말로 재밌고 행복했어요. 아빠도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정말 아주 많이 사랑해요.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빠가 배에서 실종이 됐다라고 하니까 엄마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더 이상 아빠 이제 안 기다릴래 했다고 합니다. 자, 68세에 부정맥이 있다는, 건강이 안 좋아서 구속은 좀 면하게 해달라는 그런 주장은 먹혀들지 않았고 구속이 됐습니다. 뭐 건강이 얼마나 안 좋은지 우리 알 길이 없지만 적어도 법원이 서 전 실장을 구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 전 실장 측이 직접 제공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서훈 전 실장 측이 제출한 문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통령 보고 문건이었습니다. 2년 전 사건이 벌어진 22일 다음 날인 23일 오전 8시 30분에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면서 전달했던 그 문건을 법정에서 공개를 하면서 이러저런 내용이 있으니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처리를 한 것이니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그 문건을 꺼내 들었는데 그게 악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서훈 전 실장 영장 심사 때 출처를 답하지 못했고 과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지난 9월에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내용이고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서 봉인된 내용인데 과연 이걸 어떻게 당신이 가지고 있느냐고 판사가 질문했지만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그래서 반출 또는 위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때문에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어서 구속이 불가피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실은 그 A4 용지 딱 한 장짜리라고 그래요. 네. 한 장짜리를 가지고 2020년 9월 23일 오전 8시 반이죠. 네. 그때 이제 보고를 했다는 건데 네. 자 그렇게 되면 그게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문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문건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대통령 기록관 지난 9월에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서 발견이 안 됐어요. 네. 그럼 그 문건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문건을 서훈 전 실장이 지금 영장실질심사에 갖고 나왔으니까 그거는 그러면 서훈 전 실장이 그 빼돌렸거나 아니면 지금 사후에 와서 위조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처를 지금 대지 못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증거인멸 가능성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자충수다. 지금 이런 그 언론 기사입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이제 빼돌렸다, 뭐 위조했다 이거보다는 본인도 모르게 뭐 이거를 기록물 반납을 안 하고 끼어서 왔는데 찾다 보니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가능한데 저는 지금 이번에 이제 서훈 이 원장에 대한 구속을 보면서 저는 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첩보를 가지고 대통령이 판단한 부분을 가지고
이조차도 검찰 수사 대상이 돼버리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도요. 다음 정부에 있어서 정책 결정이 잘못되면 똑같은 게 반복이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크고 저는 한 가지 지금 여기 지금 서훈 장관이나 뭐 나머지 분들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분들을 이렇게 계속 검찰이 기소를 하는데 그러면 당시에 국회에서 국방위 비공개에서 이 말하자면 이 월북으로 인정을 했던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뭡니까? 직무유기입니까? 그때 다 인정이 됐던 거예요. 여야가 다.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정책 결정이 돼야 되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준이 너무 모호해서 저는 이 정부가 왜 이 사건을 수사하는지에 대한 의도성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사건을 수사하는지 아마 많은 국민들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하여튼 뭐 서로 입장이 좀 다를 수 있고 다른 주장들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던 한동훈 차추설과 관련해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윤 대통령 한동훈 장관은 아직 정치할 준비가 되지 못했다. 정치를 아직은 할 때가 아니다. 전대 차출설에 대해서 일축했습니다. 왜냐? 한 장관은 안으로 들여다보시죠.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차출설들이 계속 나오면서 장관직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바람을 넣느냐 뭐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동훈 차출설 때문에 다른 당권 주자들에게도 어떠한 악영향을 불필요한 불만들을 품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것 때문에 또 불편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당내 지도부의 분위기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지도부에 도전하려고 하는, 당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일단 나경원 전 의원 내부 총질보다 나쁜 내부 디스다. 뭐 총질이나 디스나 뭐 비판하는 거 똑같은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김기현 의원 역시 세대 지역 확장할 것이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불편한 기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대표적인 의원이죠. 비판까지 했습니다. 화면 바꿔서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라든지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그들이 했던 수도권에서 영향력 그리고 MZ세대에 대한 인기 이런 얘기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장제원 의원이 아는 한 그런 말을 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법무부 장관 잘하고 있는 사람을 왜 자꾸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입장들까지 나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 목소리들은? 근데 사실 그 원내대표 이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할지 거기에 또 정진석 의원이 또 거들었잖아요. 비상대책위원장이. 네. 그러면 그걸 뭔가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 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을 당 대표로 끌어들이는 것은 너무 좀 이르지 않나 싶어요. 당 대표라는 것은 당의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정치의 경험도 필요하고 다음 총선 이제 승리를 해야 하는데 물론 뭐 정치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잘 치를 수는 있겠죠.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뜬금없이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의미하는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은 당내 이제 분란을 일으킬 수 있고 또 근데 이 오해를 사는 이유가 주호영 의원이 사실은 관저 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독대하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러면 대표가 다 검찰 출신들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검찰 출신이 아니고 둘을 사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일파만파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윤 대통령이 절대 오해하지 말고 여러 가지 오해 살리를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우 위원께서는 국민일보 보도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게 12월 3일이고요. 그리고 주말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문제된 게 12월 5일이에요. 근데 어제부터 이 보도가 일부 이제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럼 하루 이틀 사이잖아요. 그 사이에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반응을 보인 것이 언론에 캐치됐다. 저는 그게 너무 신속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저런 얘기들은 아마도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할 때가 아닌데 라고 해서 이른바 수도권 대표론에 대한 그냥 불끄기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당대표 차출론이라는 것이 한번 던져본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 내년 3월 초쯤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상이 되는데 그때까지 그러다 보면 이게 윤곽이 1월쯤에 잡힐 거 아니겠어요? 그때까지 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자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당 대표 차출설.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가 처음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한 장관의 당 대표에까지 거론되게끔 만든 사람들은 민주당 쪽 사람들이라는 만평이 있었습니다. 잠깐 그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것도 더불어민주당,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헐크로 만든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어떤 만평에 실려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